안녕하세요. 딥러닝 응용 수업을 맡은 이규민입니다. 오늘, 오늘은 이제 인공신경망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인공신경망 자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았고, 이제 오늘은 인공신경망을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전 단계, 그리고 인공신경망을 학습하는 단계, 인공신경망 학습 이후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배울 내용은 이제 데이터 탐색 및 정제, 활성화 함수, 손실 함수, 과적합, 그리고 성능 평가 이렇게 되겠고, 먼저 데이터를 탐색하고 정제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어, 인공신경망 모델을 학습하기 전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쓰는 건지,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특징이나 어떤 정보들을,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확인을 하고 탐색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의 용이한 형태로 정제를 하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 탐색 및 정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활성화 함수랑 손실 함수는 저희가 인공신경망 모델 구조에서 구조를 살펴볼 때 간략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적합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인공신경망이 너무 과하게 데이터에 적합돼요. 과하게 최적화되는 현상을 말하고,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가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성능 평가, 학습이 완료된 이후에, 모델이 학습이 완료된 이후에 이 모델이 얼마나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잘 푸는지, 학습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탐색 및 정제입니다. 데이터 탐색과 데이터 정제는 이제 뭐 서로 역할이 다르지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 탐색과 정제를 잘 하게 되면 데이터 분석 작업 자체를 좀 유용하게 만들어주고, 또 분석 결과의 품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와 그리고 다루는 데이터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탐색을 하고 정제를 하는 과정이 어떤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혼합적으로 수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겁니다. 데이터를 내가 구해서 이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싶은데, 그냥 무작정 그대로 학습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 데이터를 처음에 갖고 온 원 데이터로부터 어,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모델 학습에 쓰일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 부분들만 따로 뽑아낸다든지, 그리고 따로 뽑아낸 것들끼리 또 한번 살펴보고, 또 남아있는 뭐 데이터들 중에서도 이런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변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좀 채택을 해보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모델을 먼저 학습을 시켜보고 그 결과를 확인한 뒤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또 탐색과 정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탐색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굉장히 모델 학습의 성능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탐색부터 들어가 볼 텐데, 데이터 탐색을 보통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네, EDA,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값의 분포나 데이터가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하고, 어떤 정보를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로부터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를 좀 미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탐색의 목표는 관측된 현상의 원인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고, 적절한 분석 기법을 선택하며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관측된 현상이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관측된 정보들이잖아요. 이제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에, 재료인 거죠. 소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어, 어떤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내느냐, 네, 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걸 바탕으로, 이런 특징들이, 어, 이런 결과에 영향을 주는구나.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이제 설정을 하고,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설정을 하고, 그 가설을 수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런 출력을 잘 나타낸다라는 것을 이제 수립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내가 설정한 입력 출력 관계에 따른 적절한 분석 기법을 선택을 할 수 있다. 적절한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저희는 이제 딥러닝 수업이니까 딥러닝 모델이 당연히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렇게 살펴봤는데 데이터가 충분한 양과 어떤 데이터의 질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뭐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을 또 필요로 할 텐데, 그냥 무작정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변수들의 값이 부족하니까 이런 변수를 더 많이 갖고 있는 데이터 소스를 찾아서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든지, 전체적인 양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비슷한 정도의 어떤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가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찾아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 데이터 탐색 과정이 이 전체적인 모델 학습뿐만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탐색을 가장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데이터 탐색 단계를 좀 어, 상세하게, 좀 자세하게, 그리고 성실히 잘 수행을 하면 이제 모델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지고, 모델의 결과도 엄청 잘 나오게 되는, 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탐색의 종류는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 데이터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 데이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변수별 특징 탐색. 데이터가 갖고 있는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각 변수별로 이 변수들이 나타내는 값의 특징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변수 간 관계를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변수와 변수 사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좀 더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을 잘 설계할 수 있겠죠. 먼저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어, 특징들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데이터의 샘플수, 데이터에 포함된 샘플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샘플이라는 것은 데이터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주로 이제 예를 들었던 사람별로 사람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어떤 지표를 가지고 뭐 어떤 예측을 한다, 뭐 분류를 한다거나 예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신체적인 지표들은 모든 사람들이 각각 고유하게 갖고 있는 값들인 거잖아요. 그럼 사람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데이터 샘플이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 샘플들이 모여서 데이터 셋이 되는 것이고, 그 데이터 셋을 가지고 모델이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샘플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데이터 샘플 수를 알 수가 있고, 자료형, 처음에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데이터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데이터가 연속형인지, 이산형인지, 뭐 범주형인지, 텍스트인지, 이미지인지, 뭐 비디오인지, 뭐에 따라서 데이터 형태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 형태에 맞춰서 또 모델을 학습하는 어떤 전략이나 모델의 구조 같은 것들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료형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변수별로 자료형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수치형 변수인 뭐 키나 몸무게 같은 건 수치형 변수겠지만, 이 사람의 성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또 범주형 변수가 될 수 있고, 이 사람의 이름 이런 텍스트가 될 수 있고, 이 사람의 목소리는 뭐 오디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은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료형이 있을 수 있다. 그 자료형들에 맞춰서 데이터를 어떻게 전환을 하고 모델을 어떤 구조를
설계를 할 건지를 이제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현황 파악할 때 자료형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데이터가 가지는 데이터의 변수 값들이 가지는 어떤 범위나 척도, 데이터 변수의 그 단위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값의 범위가 너무 어 값의 범위가 변수별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범위를 뭐 맞춰준다거나, 단위가 다르면, 같은 수치라고 하더라도 단위가 다르면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신발 크기는 보통 저희가 밀리미터로 뭐 260, 270 이렇게 재는데, 키는 센티미터로 재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뭐 데이터를 봤는데 키는 뭐 180, 근데 신발 크기는 뭐 28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게 그냥 숫자로만 봤을 때는 비슷한 세 자리 숫자지만 이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의미하는 바는 다르겠죠. 그런 식으로 이 데이터의 각 변수가 가지는 측정된 단위들도 잘 파악을 해야 정확한 의미를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결측치와 이상치가 있는데, 결측치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각 변수가 가지는 값 중에 이게 누락되거나 제대로 측정되지 않은 관측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뭐 아까 말했던 사람 데이터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신체 지표 중에 일부는 측정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 샘플, 그 사람이 하나의 데이터 샘플이라고 하면 그 데이터 샘플에 있어서는 특정 변수의 값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측정되지 않은, 어 그래서 값이 뭐 오류가 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결측치라고 하고, 또 이상치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일반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난 관측치를 말하는데, 뭐 예를 들면 키라는 변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키 정보를 봤더니, 그 변수 값을 봤더니 뭐 만 몇천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이상한 숫자겠죠. 그러면 잘못 측정된 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어떤 범위가 있을 텐데, 그 변수 값들이 가지는 그 크게 벗어난 관측치를 이상치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게 데이터를 현황을 파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별로 특징을 탐색을 할 수가 있는데, 변수에 따라서 그 변수별로 자료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자료형에 따라서 특징들을 탐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수치형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숫자로 이루어진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연속형 수치이기 때문에 기술 통계량이라고 해서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통계량들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값, 최빈값, 가장 자주 출현한 관측치, 중간값, 뭐 범위, 사분위수, 분산, 외도, 첨도, 이런 다양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술 통계량 같은 경우도 또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평균이랑 중간값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어떤 이상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뭐 예측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 뭐 그리고 이 범위 같은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떤 일반적인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범위랑 얼마나 다른지 같은 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분산 같은 경우도 이 데이터의 그 데이터 가지는 스펙트럼을 나타내 주는데, 예를 들면은 분산이 너무 적으면, 특정 변수에서 분산이 너무 적으면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변별력이, 데이터 샘플 각각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변별력이 좀 적은 거겠죠. 작은 거겠죠. 그러면은 그 변수는 사실상 의미가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사람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가지는 뭐 예를 들면은 뭐 팔 개수, 손가락 개수라고 합시다. 그럼 손가락 개수는 뭐 대부분의 사람이 다 10 개일 테니까, 그러면은 그 분산은 거의 0에 가까울 텐데, 그 데이터가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크게 의미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계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수치형 변수가 아닌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는 뭐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는 범주별로 데이터 샘플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 범주별로 결측치가 얼마나 어, 다르냐,
이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고, 이미지 변수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사이즈, 이미지의 차원, 색상 체계, 그래서 뭐 RGB라든지 CMYK, 그래서 이게 색상이 여러 개가 될수록 그 이미지 변수의 차원이 달라지게 될 텐데, 그래서 그게 어떤 색상 체계를 쓰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특징이 될 수가 있고, 텍스트 변수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언어 종류나 텍스트의 길이 같은 것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뭐 문장 부호가 어떤 게 쓰이는지, 뭐 이런 것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변수 간 관계를 탐색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변수와 변수 사이의 관계를 탐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치형 변수와 수치형 변수 사이의 관계를 탐색을 할 때는 이제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해서 어떤 한 변수가 어떻게 변화함에 따라서 다른 변수가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이 상관관계를 보는 분석인데, 보통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산점도 또는 오른쪽에 보이는 히트맵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점도를 보시면 변수 두 개가 있을 때 변수 1이 이만큼 변했을 때 변수 2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데이터 샘플별로 찍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선형의 관계를 보이는 변수 관계도 있겠죠. 어떤 변수가 일정량 증가했을 때 그 변수도 똑같이 증가를 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변수는 상관관계가 거의 1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거의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변화를 한다라는 것은 어 사실 이 두 가지 변수가 가지는 정보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두 변수를 다 쓰지 않아도 사실 두 변수를 다 쓰는 것이 모델 학습에 있어서, 모델이 어떤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는 거죠. 하나의 변수로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근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변수가 막 이만큼 변했는데 다른 변수는 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관계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 두 가지 변수가 어 그게 겹치는 부분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학습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르게는 이제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출력 변수라는 것이 내가 정답을 찾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 정답과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사이의 어떤 변수가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출력을 하는 모델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 변수 중에 어떤 변수가 출력 변수랑 굉장히 강력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러면은 모델이 학습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조금만 학습을 해도 이 변수가 커지면, 아, 출력 변수가 커지는구나. 정답이 바로 예측이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출력 변수와 입력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도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예시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저희가 뭐 나중에 실습 때 한번 다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타이타닉 생존자 정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urvived라고 해서 타이타닉 생존자들이 실제로 각 사람별로 생존을 했냐 안 했냐라는 것을 0과 1로 나타낸 변수이고, 나머지는 이제 입력 변수로 쓰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생존 여부가 출력 변수인 거죠. 분류인 겁니다. 0과 1. 그리고 나머지 뭐 어떤 클래스, 어떤 그 등급의 좌석을, 어떤 등급의 선실을 사용을 했느냐, 그리고 성별, 뭐 이제 표값,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입력 변수들이 있을 때 이 변수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각각 변수 쌍에 대해서 그 상관관계를 나타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최대 값이,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면 완전히 반대로 흘러간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 선점도에서 변수 1과 2가 이만큼, 변수 1이 이만큼 증가했을 때 변수 2는 똑같은 만큼 감소를 했죠. 그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건데,
이 히트맵을 보시면 중간중간 이 survived라는 변수와 상관관계가 꽤 높아 보이는 어 그 변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그 상관관계 높은 게 fair죠. 표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한번 보면 알겠지만 그냥 저희가 이것만 보고 판단을 했을 때는 아마 표값이 높은 사람들이 좀 더 좋은 그 등급에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어 좀 더 좋은 등급에 있었던 사람이 더 빨리 대피를 하고 더 막 잘 살았을 저 생존할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출력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도 보시면 성별과 이 그 손실 등급도 음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납니다. 이 말도 역시 성별에 따라서도 어떤 생존 여부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뭐 보통 아무래도 보통은 이제 여성을 더 우선적으로 뭐 생존하게 이제 뭐 구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간의 관계들 이렇게 확인을 해 본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또 쓰이겠지만 이제 변수들을 어떤 거를 더 우선적으로 학습에 쓸 건지를 결정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주형과 수치형 변수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도 이제 있는데 보통 박스 플롯으로 통계량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별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거는 월별 어떤 그 오존의 양을 나타낸 그림인 것 같은데 이 각각 월이 이제 각 범주가 되는 것이고 그 범주별로 오존 양들의 수치가 쭉 이제 데이터 샘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럼 그것들에 대한 그 통계량을 한번 나타내 보는 겁니다. 이상치와 평균값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통계량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 플롯으로 범주별로 수치형 변수의 통계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 범주와 범주 간에도 관계를 탐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차 테이블을 통해서 범주 조합별로 샘플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어, 이거는 어떤 UC 벌클리라는 학교에 입학이 된 학생들과 입학이 안 된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것 같은데 성별에 따라서 입학이 된 학생과 안 된 학생들의 분포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어, 남자이면서 입학이 된 학생들 그리고 여자이면서 입학이 안 된 학생들 이제 이런 식으로 범주 그 조합별로 얼마나 샘플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탐색을 했으면 데이터를 정제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 정제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좀, 모델 학습에 알맞은 형태로 변환을 하거나, 손상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들을 제거를 하고, 좀 복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잘 학습에 용이하게 바꿔주는, 어, 과정을 말합니다. 데이터셋을, 통합을 하는, 여러 출처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통합을 한다거나, 결측치나 이상치를 탐지를 했을 때 그것들을 뭐 제거를 하거나 새롭게 대체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 변수를 변환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변수의 자료형과 적도 사용하려는 어떤 모델에 따라서 분석이 용이하게끔 데이터들을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범주형 데이터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성별이다 그러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텍스트인데 이거를 모델이 이해하게끔 하려면 남자는 1, 여자는 0 이런 식으로 뭐 숫자로 표기를 하면은 어, 모델이 수치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변수를 변환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데이터가 불균형적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범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범주별로 샘플 분포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특정한 범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델이 학습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샘플을 뭐 복제를 한다거나 제거를 하는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정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씩 좀 빠르게 확인을 하면 이제 데이터셋 통합은
이제 공통 식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 데이터 소스가 있을 때 그 데이터 소스들을 어 각각을 이제 각각의 데이터 샘플을 나타내는 특정한 공통 식별자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여러 데이터셋을 통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데이터 항목별로 유사도를 확인을 해서 데이터셋을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나중에 실습 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필요할 때가 있어서 네, 확인을 해볼 것이고, 결측치랑 이상치 처리. 그래서 결측치나 이상치가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 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샘플 자체를 분석해서 제외를 해버리면 인제 결측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거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인데, 데이터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 결측치나 이상치가 있다고 해서 그걸 제거를 해 버리면은 사실 다른 변수들은 다 값이 있는데 특정한 변수에만 결측치가 있다라고 해서 그 샘플 자체를 제거해 버리면 안 그래도 몇 개 없는 데이터의 수가 더 줄어들게 되니까 학습이 더 성능이 좋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제거를 한다기보다는 어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결칙치가 있을 때는 그 변수의 값들 중에서 다른 데이터 샘플들의 값들을 봤을 때 그의 어떤 평균값이나 아니면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온 값 또는 중간값 등으로 이제 그 결측치를 대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상치 같은 경우는 어 해당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범위를 설정을 한 다음에 이 범위의 상한보다 높은 숫자면은 그 상한만큼, 하한보다 낮은 숫자면 그 하한 값만큼 이렇게 대체를 하는 어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예시를 보시면 이게 non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결측치를 나타내는 건데 이 값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번째 변수 그리고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변수에도 결측치가 있는데 이 결측치를 그대로 놔두면은 이제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를 샘플을 그대로 통째로 제거를 하거나 또는 대체를 해 줘야 되겠죠. 근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뭐 변수들에는 다 값이 있고 특정한 변수 몇 개에만 값이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대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 번째 변수 같은 경우는 지금 1번 샘플에 두 번째 변수의 값이 결측이 되어 있는데 이 값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샘플들의 평균값인 지금 이 0번 샘플, 2번 샘플의 두 번째 변수 값들의 평균을 내보면 1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11로 채워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6으로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결측지를 대체를 해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모든 샘플들이 모든 변수에 대한 값들을 다 가지기 때문에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변수를 변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수치형 변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치형 변수 같은 경우는 어 정규화와 표준화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에 포함된 변수들이 측정된 그 척도의 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척도가 큰 변수, 예를 들어서 뭐 나이랑 월별 소득이라는 변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둘 다 숫자인데 나이는 뭐 많아봤자 세 자리 숫자일 텐데 월별 소득은 뭐 엄청 여러 가지 범위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측정한 척도가 다른 것인데 같은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음 모델이 학습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숫자로 그냥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척도가 큰 변수, 숫자가 큰 변수가 모델 학습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값이 크기 때문에 이 가중치를 통과한 결국에 그 중간에서의 값들도 크게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어 손실,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예측 값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 변수별로 정교화를 하는, 정교화 또는 표준화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교화 또는 표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뭐 전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고 0과 1 사이로 이렇게 변환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정교화랑 표준화를 간략하게 한번 보면 이제 그 민맥스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바탕으로 변수의 관측치를 0과 1 사이로 변환을 하는 이런 방식이 있을 거고, 또 Z스코어 표준화라고 해서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의 속성을 가지도록 변환을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도 그 값의 어떤 기존의 그 값이 가지는 척도랑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이 수치를 다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치형 변수를 변환을 할 수 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한다거나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어,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많이 수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문자로 많이 표기가 되죠. 그래서 이 범주를 머신러닝 또는 뭐 딥러닝 학습에 용이하도록 숫자 형태의 범주로 변환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이블 인코딩과 원핫 인코딩이라는 게 있는데, 레이블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성별이라고 했을 때 남자는 1, 여자는 0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는 레이블 인코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과일이 사과, 바나나, 체리 세 가지가 있으면은 레이블을 0, 1, 2로 우리가 부여를 하자라고 하면은 이건 레이블 인코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원핫 인코딩은 각각의 그 범주별로 이 범주가 가지는 그 의미를 그 범주 개수만큼의 벡터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 바나나, 체리 총 세 가지의 범주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범주를 만큼 크기만큼의 벡터를 만들고, 그 벡터에 대해서 내 이 범주에 해당하는 네, 지점에 1이라는 값을 주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그런 벡터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사과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만 1을 넣고 나머지는 0. 그래서 1, 0, 0이 사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값이 되는 겁니다. 바나나는 0, 1, 0, 체리는 0, 0, 1.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그 과일이라는 변수를 내가 학습에 활용을 하고 싶은데 과일, 사과나 바나나, 체리를 레이블 인코더를 통해서 0, 1, 2로 바꿨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지금 0, 1, 2 숫자형 데이터고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체리 같은 경우는 2라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사과보다 2보다 큰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사과랑 체리는 어떤 순서가 있다거나 어떤 경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한 이 범주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등한 의미를 가지도록 이렇게 어, 벡터 형태로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이 원핫 인코딩 벡터 형태로 나타내 주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랑 체리 같은 거는, 사과는 100, 체리는 001로 서로 다른 벡터이기 때문에 서로 구분이 되면서도 어떤 순서나 값의 크기에 따른 차이가 반영이 되지 않는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게 이제 원활 인코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변수 같은 경우도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사이즈를 통일을 한다거나, 이미지 사이즈가 뭐 서로 다 다른 데이터들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딱 정확하게 몇 바이 몇으로 이렇게 딱 통일을 해줘야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색상 채널을 통일한다거나, 어떤 이미지 같은 경우는 RGB로 했는데 어떤 거는 CMYK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뭐 흑백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갖고 있는 정보 안에서 최대한 그걸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채널로 예를 들면 흑백 채널로 다 통일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킨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데이터 증대라고 해서, 이것도 나중에 또 보일 텐데 나중에 아마 다룰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할 텐데, 이렇게 그 그림이 하나가 있을 때, 사진이 있을 때 이 사진을 그대로 이 사진만 학습을 시키면은 이 사진은 한 번만 딱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축이 틀어진다거나 이렇게 회전을 한다거나 뭐 조금 이동을 한다거나 해도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정보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픽셀을 수치로 나타냈을 때, 숫자로 나타냈을 때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하는 입장에서 모델이 같은 정보지만 이게 서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회전을 하고 이동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같은 정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더 훨씬 더 이미지를 잘 파악을 할 수 학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이미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환을 해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여러 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은 고양이라는 정답을 갖고 있는 데이터지만 한 장의 이미지만 학습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변형을 거쳐서 한 10 장을 이제 학습을 시키면 모델이 훨씬 더 다양한 정보를 습득을 하게 되고 더 잘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증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이것도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 테지만 텍스트 변수도 여러 가지 변환할 필요들이 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뭐 띄어쓰기가 되었을 때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단어를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결국에 어떤 형태소를 분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뭐 크게 나타나진 않는데 강의가라는 것은 단어가 아니죠. 강의라는 단어에 가라는 조사가 붙은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강의가라는 단어를 부분을 그냥 한 단어로 쓰지 않고 강의라는 단어만 뽑는 네,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이게 어떤 품사를 나타내는지를 또 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뭐 텍스트 변수에 대한 여러 가지 어, 변환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어, 언어를 뭐 통일해 준다든지 문자 인코딩을 통일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정제를 한 다음에 학습을 시켜야 모델이 학습하는 입장에서 불필요한 정보가 없이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을 잘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텍스트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정제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저희는 이제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딥러닝 모델을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특징 추출을 하는 부분을 별개의 과정으로 두지 않고 모델이 최적의 표현을 학습하도록 설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전까지의 딥러닝이 등장하기 이전에 기계학습, 그러니까 머신러닝 또는 어떤 데이터 마이닝 수준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이 학습을 하기 전 단계에 데이터들을 최대한 사람이 탐색을 하고 막 엄청 복잡한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정제를 하고 특징들을 미리 다 뽑아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학습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방법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뭐 지금 계속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의 어떤 신체 지표를 가지고 어떤 걸 학습시킨다라고 했을 때 신체 지표를 그대로 쓴다기보다는 거기다가 뭐 통계를 확인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변수 간 상관관계도 확인해보고 다 모든 탐색을 거친 다음에 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가장 정보량이 많은 형태로 데이터들을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차원을 축소해 준다든지 그래서 데이터를 막 이렇게 조작을 해서 정제를 하고 변환을 하고 특징을 내가 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특징만을 다 뽑아서 추출을 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그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었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패턴을 보고 특징을 추출을 해서 어, 머신러닝을 학습시키도록 수동으로 이 기계학습이 되기 전 단계에 수동으로 특징 추출을 하는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경우였는데 딥러닝이 된 이후부터는 이 딥러닝이 자동으로 그 특징 추출 과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딥러닝 저희가 이제 인공신경망이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 개의 깊은 층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딥러닝 모델이 이제 어떤 입력 데이터를 받아들였을 때 그 데이터를 처음에 어, 처음 몇 개의 층에서는 그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쪼개가면서 특징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층이 깊어질수록 더 고급 특징, 그러니까 더 추상화된 특징을 포착을 하게 그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층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각각 층별로 어 각각의 그 층에 있는 가중치들이 타겟팅하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다 따로따로 학습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처음 입력된 순간부터 어느 수준까지는 특징을 쭉 추출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그 이후에 내가 원하는 어떤 정답, 어떤 출력을 내기 위해서 이 모델 구조가 어떻게 설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수치 하나를 예측하도록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수치 하나를 출력하도록 그 출력층을 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범주 중에 하나를 맞추는 분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 범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출력층을 여러 개로 이렇게 출력값을 나타내도록 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만약에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 이미지 생성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특징 추출과 별개로 이제 특징 추출된 그 특징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인공신경망 한 모델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으로 특징을 추출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학습 형태를 엔드 투 엔드 러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또 특징 추출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 학습한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표현들, 정보의 표현들을 이 모델이 학습을 하는 과정이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딥러닝 모델은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특징을 추출을 하고 그 해당하는 이 추출된 특징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보통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또 주의해야 될 게, 그렇다고 해서 이 입력이 되는 데이터가 그냥 아무런 데이터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모델의 특성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의 어떤 형태가 또 정해져 있고, 그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하느냐라는 것도 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앞단에서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의 탐색과 정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게 잘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모든 걸 다 딥러닝 모델이 학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맡겨주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불균형을 해결하는 부분. 데이터 불균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범주의 데이터 샘플 수가 다른 범주에 비해서 너무 적거나 많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다른 범주에 대해서 너무 적으면 과소포집, 너무 많으면 과대포집. 그래서 어, 여러 가지 그 샘플링 기법들이 있는데, 언더 샘플링 또는 오버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샘플링 기법을 활용을 해서 범주별로 데이터 분포를 유사하게 맞추어서 불균형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소포집, 언더 샘플링 같은 경우는 많은 데이터 샘플을 가진 범주들의 데이터들을 임의로 제거를 해서 다른 범주들의 데이터와 비율을 맞춰주는 방법이고, 과대포집, 오버 샘플링은 적은 데이터 샘플을 가진 범주의 데이터를 복제를 하거나 합성을 해서 다른 범주의 데이터와 비율을 맞춰주는 또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샘플링 기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줄 수가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언더 샘플링은 만약에 기존의 데이터셋 중에 어떤 특정 범주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은 이 중에서 몇 개만 뽑아내서 이 적은 데이터 샘플 수가 적은 범주의 그 데이터 수와 똑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이러면은 균형적인 데이터셋이 되겠죠. 그러면 학습을 할 때 이 모델이 더 잘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불균형한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시켰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데이터 수가 많은 범주를 더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모델 입장에서는 만약 극단적으로 100개의 데이터 샘플이 있는데 99개가 하나의 1번 범주고 어 1개가 0번 범주라고 합시다. 그러면 모델 입장에서는 이 다양한 특징들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학습을 하지 않아도 그냥 단순히 뭐 데이터가 들어오면 무조건 1번으로 분류를 해 버리면 99%의 정확도를 가지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정확한 어떤 입력 데이터를 잘 판단을 해서 이 모델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더샘플링은 이런 방식이 되는 것이고, 오버샘플링은 반대로 적은 범주, 데이터 샘플을 가진 범주의 데이터를 복제를 해서 이만큼 또 숫자를 맞춰준, 네, 이런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탐색과 정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자, 이제 활성화 함수 그리고 손실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그리고 그래서 이제 활성화 함수부터 먼저 보면, 이제 활성화 함수는 그때 이제 인공지능망 구조를 설명할 때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 계층으로부터 들어온 신호를 다음 계층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호의 강도를 결정하는 비선형 함수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어 비선형을 함수를 써야 되느냐? 어 왜냐하면 이제 인공신경망의 어떤 계층 사이사이에 어떤 선형 함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 활성화 함수를 배치를 했는데 그게 선형 함수라고 배치를 했다라고 치면, 신경망의 계층이 깊게 쌓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인력층에 가지는 신경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활성화 함수를 어떤 배치를 할 겁니다. 근데 그때 활성화 함수를 그냥 어떤 cx, 그러니까 입력된 값에 c를 곱한 값을 출력하는 활성화 함수를 적용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거는 어떤 선형적인 어 관계를 내포하는 함수죠. 입력값에 그냥 단순히 어떤 c라는 값을 곱한 거니까. 그러면은 세 개의 인력층을 지나면서 입력된 값들은 이렇게 활성화 함수 세 가지를 곱해지면서 결국에 c 곱하기 c 곱하기 c 곱하기 x, 그래서 어떤 c 세제곱 x라는 값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사실상 c 세제곱 x라는 활성화 함수 하나만 어떤 신경망 어떤 층 에 배치를 했을 때 그 효과랑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경망의 계층이 3 개가 되는 거랑 하나가 되는 거랑 선형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숫자 하나를 곱한 경우랑 동일한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망의 계층이 깊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선형 함수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층으로 신경망을 구성하는 장점을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 층으로 신경망을 구성을 한다라는 것은 다양한 특징을 포착을 하고 싶다라는 것인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좀 자세한 수준의 특징부터 좀 추상화된 수준의 특징까지 다양한 특징을 층별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싶은 것인데, 선형 함수를 활용을 하게 되면 그러한 의미가 많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선형 관계를 잘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 활성화 함수로는 비선형 함수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활성함수를 하나씩 한번 볼 텐데,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계단함수라고 해서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이걸 0을 기준으로 출력값을 0 또는 1 둘 중 하나로 결정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뭐 입력값을 만약에 뭐 -2가 들어오면 0, 2가 들어오면 1, 4가 들어오면 1,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0을 기준으로 다 결정을 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함수를 썼을 때의 단점이라고 하면 어 입력값이 -2가 되든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다 0으로 변환시켜 주는 것이고, 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입력값을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보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이 입력된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가 막 엄청나게 뭐 정보가 많았을 텐데 그것들을 그냥 다 줄여서 단순히 0과 1로 다 나눠 버리니까 입력값들의 어떤 다양성, 이게 내포하고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전달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함수는 이제 사실상 이거는 뭐 실제로 쓰이는 활성함수라기보다는 그냥 개념적인 부분에서 보여드리는 거고, 시그모이드 함수는 저번에 또 저희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실수 입력값을 0과 1 사이의 범위로 압축해서 출력을 해준다.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고, 이렇게 부드럽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미분이 가능하고 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값이 들어오든 간에 이 0과 1 사이의 출력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과정이 이제 뉴런이 정보 처리를 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사실은 이제 우리 뇌에 있는 그 뉴런의 역할을 모사해서 만든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음, 최초에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써서 쓰는 이유가, 이렇게 뉴런이 정보 전달을 할 때 특정한 뉴런에서 나온 정보는 많이 받아들이고, 그 다른 애는 좀 적게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 값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0과 1 사이로 나타내 주는 것이고, 그때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면 좀 용이하게 그걸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그모이드를 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의 어떤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매우 큰 입력값에 대해서 기울기가 0에 가까워져서 역전파 시 정보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제 값이 만약에 큰 게 들어왔다, 만약에 뭐 만이라는 값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거의 1에 가까운 점을 찍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의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그 기울기를 계산을 해보면 거의 0에 가까울 겁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접선을 긋는 게 기울기라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만약에 뭐 만까지 갔다 그러면은 거의 1에 가까운 누운 선이 되겠죠. 그러면은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그레디언트를 역으로 전파해서 가중치를 얼만큼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게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울기가 0이 나오게 돼 버리면 그 기울기에 대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 0에 가까운 값이면은 가중치가 뭐 얼마 업데이트가 되지 않겠죠.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없다."라는 말이 결국에 모델이 학습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입력값이 큰 경우에는 모델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gradient vanishing probl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울기 소실 문제라고 부르는데, 이런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을 했을 때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했을 때는 이 은닉층 사이에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다라고 하면은 어떤 값들은 막 여러 큰 값들이 막 들어왔는데,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하면서 그게 다 이제 기울기가 0이 되는 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은닉층과 은닉층 사이에 있는 가중치들이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그레디언트에 로부터 얻는 정보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기울기가 0이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학습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은닉층과 은닉층 사이에는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그모이드 함수는 언제 사용을 하느냐? 어, 전체 이제 은닉층을 다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인 그 출력 값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내고 싶다, 내가 어떤 확률 값을 최종적인 출력 값으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면 이 값이 들어오는 게 어떤 값이든 간에 0과 1 사이로 표현이 되니까, 어, 그런 때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는 학습 속도가 또 비교적 느리다라는 또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해서 탄h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데,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도 활성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시그모이드랑 비슷하게 실수 입력 값을 -1과 1 사이의 범위로 압축해서 출력을 하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시그모이드 함수랑 뭐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이게 어떤 범위를 제한해 준다라는 점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시그모이드 함수와 비교해서 어떤 장점은 양수 또는 임수의 기울기가 모두 가능해서 학습 효율성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는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음수에 대한 기울기는 사실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이퍼볼릭 탄젠트 같은 경우는 출력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습 효율성 측면에서 좀 더 좋다라는 게 있고, 시그모이드에 비해서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기도 결국에 어떤 값이 커지면 1 또는 -1로 이렇게 거의 기울기가 누운 어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기울기 소실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역시 은닉층 사이에는 사용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렐로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가장 많이 쓰이는 특성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정확한 말은 이제 rectified linear unit이라고 해서 음수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는 0, 양수 입력값에 대해서는 그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max 0과 x 사이에 0과 x 중에 max 값을 반환하는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렐로 함수 같은 경우는 학습이 가장 빠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단순한 함수이고 어, 음수의 입력 값은 다 0으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숫자 그 출력되는 그러니까 활성함수를 통과해서 전달되는 값 자체가 굉장히 좀 단순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값이 커진다고 해서 기울기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은닉층 사이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은닉층과 은닉층 사이에 값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음수를 다 버려버리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들만 잘 전달을 해서 은닉층 사이의 가중치가 빠르게 업데이트되도록 도와주는 네,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렐로 함수 같은 경우도 어, 렐로 함수 같은 경우도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음수 입력값 같은 경우는 다 0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점, 그리고 가중치의 합이 음수가 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이 현상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가중치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과정에서 렐로 함수, 활성화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제 음수에 대한 어, 정보를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중합된 그 값이 음수가 된 경우에는 이 어, 결국에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정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가중치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학습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렐로 함수를 쓸 때 가끔 가다가는 이런 학습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렐로 함수를 통하면서 이 기울기가 죽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다잉 렐로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입력값이 0인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네, 뭐 이런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리키렐로라는 함수입니다. 렐로랑 거의 유사한 함수인데 음수 입력값에 대해서 기울기가 완전히 0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작은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렐로랑 비슷하지만 0 이하의 음수 입력값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기울기를 줘서 이게 없어지지 않도록 이 기울기가 없어져서 학습이 안 되는 현상을 방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학습이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은닉층 사이에 주로 사용이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잉 렐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리킬렐로 함수도 단점이 있는데요. 음수 입력값에서 선형성이 생긴다라는 게 있고 복잡한 분류 문제에 대한 성능이 높지 않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고 그런데 이게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맞춰서 활성화 함수를 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LU 함수라는 게 있는데 Exponential Linear Unit이라고 해서 렐로 함수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렐로 함수는 음수 입력값에 대해서 그냥 0으로 처리를 해버렸는데 Exponential 함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Exponential
그러니까 지수를 활용을 해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 소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모든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게 있고, 음수 입력 값에서 비선형적, 그러니까 그 리키렐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선형적으로 쫙 떨어졌기 때문에 음수 입력 값에 대한 선형성을 가졌는데, 이 ELU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비선형적이라서 복잡한 분류에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ELU를 썼을 때의 단점은 렐로에 비해서 성능이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지는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연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느리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활성화 함수 중에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소프트맥스 함수는 입력값에 대해서 여러 개의 출력값을 산출을 하고 그 출력값의 총합은 1이 된다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범주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다중 클래스 분류의 출력층에서 사용을 하는 어,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소프트맥스 함수를 쓰면 여러 개의 출력이 있을 때 이 출력에 대한 그 범주별 이제 출력이라고 했을 때 이 범주별 출력을 어, 그 정규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주별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그 값을 확률로 간주를 할 수가 있겠죠. 큰 값이면 큰 0과 1 사이의 큰 값으로 나타나고, 작은 값이면 0과 1 사이의 작은 값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를 시켰을 때는 전체 그 모든 출력 값들의 합을 구해보면 1이 되는 것이고, 각각은 0과 1 사이의 확률 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 범주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값으로 변환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 함수도 가장 많이 쓰이는 활성화 함수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보시다시피 은닉층과 은닉층 사이에 쓰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어, 범주별 분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손실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실함수는 지난 수업 시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이 학습을 할 때 모델이 예측하는 예측값과 실제 정답값의 차이를 가지고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가중치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 차이를 계산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실함수도 풀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개의 함수가 있고, 여러 다양한 함수가 있고, 그 모델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손실함수를 잘 적절하게 설정을 하는 것도 모델 학습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손실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평균 제곱 오차, 그래서 mean squared error라고 해서 보통 MSE라고 부르는 손실함수인데요. 오차의 제곱의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yi가 있고 y hat i가 있는데, yi는 i번째 데이터 샘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i번째 데이터 샘플이 갖고 있는 그 정답 값을 말합니다. 이 정답 값은 수치가 되겠죠. 어떤 수치형 변수의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y hat i는 그 i번째 데이터 샘플을 입력을 했을 때 그 모델이 예측을 하는 예측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입력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i번째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차이를 계산을 하고 그 값을 제곱을 한 다음에 그 값들을 이제 총 데이터가 n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n개만큼 이 오차의 제곱을 다 더하고 그걸 다시 n분의 1로 나눕니다. 그러면 오차의 제곱의 평균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MSE라는 손실함수이고, 어, 연속형 데이터에 대한 회귀 예측 모델 학습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치형 변수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귀 예측, 전에 말했던 그 정확한 숫자를 딱 예측하는, 네, 그 문제에 사용이 되는 손실함수입니다. 그래서 네, MSE라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여기 MSE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 오차가 0이면 당연히 0이겠죠. 이 오차가 전체 모든 데이터 샘플에 대한 오차가 정확히 0이다. 그러면은 이 손실함수의 값도 0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뭐 오차가 2일 때는 손실함수가 뭐 이 정도, 4일 때는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차가 커질수록 손실함수 값의 증가폭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한 데이터 샘플이 뭐 100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뭐 한두 개가 일반적인 다른 데이터랑 다르게 모델이 예측하기에 정답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상치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오차가 엄청 커지겠죠. 이 yi 값이 이상치라고 하면 y hat i가 아무리 잘 예측을 해도 다른 데이터들에 의해서 아무리 잘 예측을 해도 이상치가 있으면은 이 오차가 엄청 커질 겁니다. 그러면은 손실함수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학습이 어려워지는 거죠. 오차가 커졌으니까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가중치를 더 많이 업데이트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사실 대부분의 데이터는 어, 잘 맞추고 있었는데 이상치 때문에 가중치가 확 바뀌어 버리니까 모델이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치에 대해서 민감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곱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손실함수인데 제곱을 취하기 때문에 오차가 0과 1 사이인 경우에는 원래 오차보다 더 적게 반영이 되고 더 작게 반영이 되고 1보다 큰 경우에는 원래보다 더 크게 반영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SE의 어떤 단점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손실함수 중에 하나가 이제 평균 제곱근 오차라고 해서 그 오차의 제곱의 평균값을 취한 게 MSE인데 거기에다가 다시 제곱근을 취한 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MS에다가 제곱근을 취했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회귀 예측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손실함수인데 이 MSE와의 차이점은 실제 오차값과 비슷한 범위의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곱을 한 값들을 다 더하고 그걸 평균 낸 다음에 다시 제곱근을 취했기 때문에 원래 오차 값들과 비슷한 수준의 어,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점은 당연히 이것도 제곱을 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차값이 커질수록 손실함수의 증가폭이 커지기는 하지만 평균 제곱 오차에 비해서는 이상치에 대해서 덜 민감하다. 어, 증가폭이 확 MSE 같은 경우는 확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어, 이상치가 있을 때 손실함수 값이 엄청나게 많이 커지게 될 텐데 그거보다는 좀 덜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평균 절대값 오차입니다. 그래서 MAE라고 부르는데 어, 네, 이게 지금 식이 제대로 지금 표기가 안 되었는데 음, 요건 제가 나중에 수정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MAE가 오차가 있을 때 이 오차의 절대값을 씌우고 이 절대값의 평균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오차를 제곱하지 않고 절대값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역시 회귀 예측 모델 학습에 쓰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그냥 오차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인 거죠. 그러면 손실함수 값이 오차값과 정확하게 비례하는 어,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차값이 어, 오면 손실함수 값도 오고 마이너스 오면 손실함수 값도 오고 이런 식으로 오차의 크기만을 딱 나타내는 손실함수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차값이 커진다고 해서 이 손실함수 값이 그 커진 양보다 더 많이 커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함수 값이 오차값과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상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손실함수가 그 이상치만큼만 어, 그 손실으로서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어, 이상치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하다. 이상치가 만약에 뭐 지금은 5니까 만약에 어, MSE에서는 4일 때 뭐 이 정도였는데 만약에 뭐 100만큼 차이 나도록 이상치가 있다. 그러면은 이 값은 뭐 엄청나게 커져서 뭐 네, 학습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게 될 텐데 MA 같은 경우는 이상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딱 그만큼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좀 덜 민감하게 학습을 할 수가 있다라는 네,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전까지는 회귀 예측에 대한 해서 쓸 수 있는 손실함수를 받고 지금부터는 분류 예측에 쓸 수 있는 손실함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손실함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교차 엔트로피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보셔야 되는데 먼저 정보량이라고 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정보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 따른 정보의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논란의 정도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확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낮으면 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이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정보의 양이 크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발생 확률이 낮을수록 커지는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 하나를 반복해서 시행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평균 정보량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 예를 들면은 음 주사위를 던지는데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눈금이 1이 나오는 사건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걸 여러 번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1이 나오는 사건이 얼마만큼 발생을 했는지를 어 바탕으로 그 평균 정보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평균 정보량을 엔트로피라고 하고 이 엔트로피를 통해서 우리는 어 얼마나 이 사건이 평균적으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확률 분포를 나타낼 때 쓰는 어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엔트로피라는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교차 엔트로피라고 해서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확률 분포의 엔트로피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두 개의 확률 분포의 차이를 정량화해서 어떤 수치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교차 엔트로피의 식을 보시면 이러한 식이 나타나는데 x라는 값이 들어갔을 때 p라는 확률 분포에서의 그 확률 그리고 마찬가지로 q라는 확률 분포에서의 확률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 두 가지를 어 이런 형태로 식을 구성하고 마이너스를 붙인 게 이제 교차 엔트로피인데 이 식이 나타내는 것은 뭐 자세히 이제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식이 나타내는 의미는 두 확률 분포의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률 분포 두 개가 있고 이 확률 분포의 차이를 수치화해서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여기서 말하는 그 P랑 Q는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실제 범주값의 확률을 P라고 하고 모델이 추정한 범주값의 확률을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류 모델이 있을 때 범주가 만약에 뭐 4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분류 모델이라고 하면 이 모델이 그 각각의 범주에 대해서 확률값으로 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소프트맥스 함수를 쓰면 그 범주별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걸 확률값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델이 추정한 이 예측한 범주의 확률들이 있을 거고 실제 범주의 그 확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두 개의 확률 분포가 만약에 똑같으면 거의 비슷하게 되면 이 모델이 실제의 데이터를 잘 학습을 한 거죠. 실제 현상을 잘 모델링을 해서 내가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출력을 냈을 때 이 출력들이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가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의 확률 분포랑 유사하다라는 거니까 모델이 학습을 잘한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그 확률 분포의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교차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면 모델이 추정한 범주의 확률 분포와 그리고 실제 범주들의 확률 분포를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 수치를 가지고 우리는 이 모델이 잘 학습을 했냐 안 했냐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정답 값의 어떤 비교를 했고 그 비교를 수치화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차 엔트로피라는 어 수치를 손실함수로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 엔트로피가 크면 모델이 지금 예측한 값이 실제랑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 양만큼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가중치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걸 점점 줄여가게 되겠죠. 그러면 교차 엔트로피 값이 거의 0에 가깝게 되도록 학습을 시키게 되면 이 모델이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이제 실제 나타나는 현상을 잘 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학습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델이 어떤 출력을 냈을 때 첫 번째 범주에 대해서는 지금 0.775, 나머지는 0.1, 0.03, 0.07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 해당하는 데이터 샘플의 정답도 첫 번째 범주가 맞았고 나머지는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소스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 이 해당하는 데이터 샘플에 대한 값은 거의 실제랑 유사하게 나온 거니까 그 값이 적게 될 겁니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똑같은 걸 수행을 했을 때도 그게 수치가 작으면 이 모델이 학습을 잘한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교차 엔트로피를 순실함수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진 교차 엔트로피라고 해서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그 경우에 대해서 교차 엔트로피 손실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 식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실 아까 식이랑 거의 비슷한데,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 교차 엔트로피는 어떤 범주에 대해서 그 범주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가 실제 범주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가 P고, 모델이 추정한 특정 그 범주의 확률을 Q라고 나타낸 것이고, 그러면은 이진 문제, 우리가 범주가 두 개인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는 범주가 두 개니까 1번 범주, 2번 범주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1번 범주에 대한 교체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가 있을 것이고, 2번 범주에 대한 교체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교차 엔트로피를 우리가 가지고 어, 이 전체 손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건데, 어, 이진 범주다. 그러니까 두 가지 범주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1 또는 0이라고 했을 때 1일 확률이 60%면 0일 확률은 당연히 40%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진 문제에서는 특정한 범주가 될 확률이 있을 때 1에서 그 확률을 빼면 그게 아닌 다른 범주가 될 확률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yi가 이제 실제 정답값이고 y hat i가 모델이 예측한 분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범주에 대해서 그 값을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닌 다른 범주에 대해서는 1 yi 또는 1 y hat i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을 더해서 교차 엔트로피 값을 더해서 전체 데이터 샘플에 대한 걸 계산을 해보면 최종적인 교차 엔트로피 손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그 식에서도 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게 어, 첫 번째 범주에 대한 교체 엔트로피와 두 번째 범주에 대한 교체 엔트로피를 더해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씌워야 되는데, 여기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수정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주가 두 개인 경우에 대한 교차 엔트로피 손실은 이렇게 이진 교차 엔트로피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어, 그래서 모델의 출력값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진 분류니까 0 또는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면 그게 1일 확률을 나타내는 거랑 동일한 거니까. 그래서 x 어떤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모델을 통해서 가중치 경합을 하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확률 값으로 출력이 되고, 그 값과 그 특정, 그러니까 1이라는 범주에 대한 그 분류 값을 이제 비교를 해서 교차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모델을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과정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범주형 교차 엔트로피라고 해서 이제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이 범주가 3개 이상인 경우에 대한 교차 엔트로피 손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두 가지 범주가 두 개인 경우는 지금 두 개의 값만 있었는데, 범주가 여러 개면은 그 각 범주별로 교차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고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범주가 어,
C개가 있고 데이터 샘플이 N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C개의 범주 각각에 대해서 이 Y, 사실 이것도 ln인데 로그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y, ln y hat 이렇게 해서 그 해당 범주에 대한 i번째 범주에 대한 어, 교차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고 그걸 모든 범주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서 다 더하고 그걸 모든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그걸 다 더한 값을 마이너스에 붙인 게 이제 최종적인 전체 교차 엔트로피 손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중 클래스 분류 예측 모델의 손실함수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중 클래스 분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지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면 다중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분류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의 출력값은 소프트맥스 함수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 입력값이 들어오면 어떤 가중치를 곱해져서 최종적인 값이 나오고 그 값이 이제 지금 우리는 다중 분류를 하는 거니까 여러 범주 수만큼 출력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출력값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그 각각 범주에 대한 확률값으로 나타내고 그 각각 범주에 대한 확률값을 실제 범주랑 비교를 해서 교차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고 그걸 다 더한 것을 최종적인 교차 엔트로피 손실로 보겠다. 그래서 이 손실 값을 가지고 이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손실함수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적합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모델이 데이터에 과하게 적합되어서 과하게 최적화되어서 학습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는 예측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너무 오래 학습을 하거나 너무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 데이터 내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모델이 효과적으로 일반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내가 학습한 데이터랑 다른 데이터면은 그 제대로 분류를 하거나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과적합이라고 하고, 그 그림에 보시면,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내가 잘 학습을 하면, 모델이 잘 학습을 하면, 이렇게 데이터의 어떤 경향성을 잘 포착을 해서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모델이 너무 학습 데이터 오래 학습을 하고 너무 복잡한 구조를 가지면 내가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에만 딱 최적화된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는 완벽하게 거의 맞추는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맞추는데 이 데이터가 아닌 또 다른 데이터 하나가 딱 들어왔을 때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실제 그 데이터의 경향성에 따라서 우리가 모델이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학습 데이터에만 너무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과적합이라고 반대로 모델이 학습이 너무 덜 된 상태면 경향성을 거의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학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과적합이 아니라 어, 과하게 적합된 게 아니라 적합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underfitted 된 모델이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적합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underfit 된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중간 정도에서 모델의 그 데이터의 경향성을 잘 포착을 하는 모델을 구축을 하는 게 학습을 시키는 게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부분이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겁니다. 사실 학습 데이터가 충분히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음, 내가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가 해당 데이터의 일반적인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그 사람 예시를 들었을 때는 만약에 10명의 사람에 대한 신체 지표를 우리가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시킬 건데 그 10명이 만약에 다 어 예를 들면은 다 같은 가족이라고 합시다. 같은 가족이 10명인
한 가족에 대해서만 10명 데이터 샘플을 수집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가족의 어떤 뭐 유전성들이 있을 테니까, 유전들이 있을 테니까,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겁니다. 그 각각의 데이터 샘플들은. 그러면 그 데이터가 사람이라는 데이터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내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그 학습 데이터의 양도 지금 10개로 적고, 그리고 학습 데이터가 나타내는 어떤 다양성도 부족합니다. 한 가족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모델이 이 학습 데이터에서만 나타나는 특정 패턴이나 노이즈를 학습하게 돼서 과적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람의 예로 들면은 특정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가족에 대한 유전적인 부분만 학습을 하니까 이 모델이 봤을 때는 내가 학습한 이게 뭐 전부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학습할 수가 없고 이 가족에 대한 특징만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 다른 가족의 데이터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분류하거나 예측을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데이터의 양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더 다양성을 가지는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특징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과적합이 될 가능성이 적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변형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아까 그 이미지 데이터 변수 변환할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증강 기법이라는 것이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 모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그 해당하는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성을 가진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야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모델을 단순화하는 게 있습니다. 인공신경망 모델이라고 했을 때 이 모델이 갖고 있는 복잡도라는 걸 우리가 어, 뭐 복잡도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복잡도는 모델이 얼마나 복잡하냐라는 건데 은닉층의 수, 그리고 각 은닉층에 포함된 은닉 노드의 수, 그리고 매개 변수의 수. 매개 변수는 이제 그 어떤 인공신경망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 뭐 특정한 형태로 구성을 해라, 어떤 구조로 만들어라라는 그 각각의 옵션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뭐 어,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엄청 깊고 은닉층이 만약에 뭐 100층, 500층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은닉 노드도 막 1000개, 2000개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 장점은 모델이 이제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디테일한 특징들을 잘 포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할 수 있는 가중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데이터들의 진짜 세세한 특징까지 다 포착을 해서 가중치들이 다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세세하게. 그래서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특징을 디테일하게 잘 포착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모델이 복잡했을 때 단점은 학습 데이터에 너무 과하게 최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계속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디테일한 특징들을 복잡한 모델들이 세세하게 다 잡아내서 최적화를 해버리는 거니까 학습 데이터랑 조금만 달라도 이 모델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내버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예측을 할 때. 그래서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과적합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을 최대한 단순화를 시켜야 됩니다. 모델이 복잡하지 않으면서 대신 이 데이터가 가지는 특징들을 일반적인 특징을 잘 학습을 해서 일반적인 데이터, 모든 그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예측을 할 수 있게끔 적절한 수준의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이때 그냥 단순히 단순화를 한다라고 하면 은닉층의 수를 줄이고 은닉 노드의 수를 줄이면 단순화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그렇게 치면은 사실 제일 단순한 건 단일 퍼셉트론일 텐데 그거는 그 이 데이터의 어떤 특징을 포착할 만큼 충분한 가중치의 수가 없죠. 얘가 학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할 거냐?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학습에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에 쓰이는 그 학습 데이터의 수를 고려를 해서, 만약에 데이터 수가 굉장히 많으면 좀 충분히 복잡해져도 얘가 어 과적합되지 않고 잘 학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갖고 있는 다양성과 양이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학습 데이터 수가 적으면 모델이 복잡해지면은 과적합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만큼 좀 더 단순한 모델을 써야 되는 거죠. 모델의 그 데이터 수가 적으면. 대신에 그거를 뭐 극복하기 위한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 모델을 단순화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모델 구조를 그냥 단순화해서 단순한 모델 구조를 채택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또 좀 더 이 단순화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정규화하는 방법이 있고, 드롭아웃이라는 또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방식을 통해서 모델을 단순화할 수 있다라는 건데, 조금 더 들어가서 가중치 정규화와 드롭아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중치 정규화는 모델의 복잡도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기존의 비용 함수의 가중치 값을 작게 만드는 정규화 항을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함수라고 하는 것은 손실 함수랑 비슷한 뜻인데, 전체 데이터 샘플에 대한 손실을 다 더한 값입니다. 그 말은 모델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그 지금 현재의 오차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값인 거죠. 그래서 이, 이 비용 함수 값에다가 가중치 값을 작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정규화 항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보통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L1 norm과 L2 norm이 있는데, L1 norm은 가중치 그 WD 값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공신경망 모델을 구성하면 각 은익층 사이, 그리고 뭐 출력층과 은익층 사이, 입력층과 은익층 사이에 가중치들이 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막 몇 천 개, 몇 만 개가 있을 텐데, 그 몇만 개들의 절대값의 합을 비용 함수에다가 더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중치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있을 텐데, 그 가중치들을 다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그 값들 다 합계를 해서 비용 함수에 더해주면, 모델이 학습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원래는 이 정규화항이 없을 때는 그냥 손실 값만 가지고 거기다 그레디언트를 씌해서 그만큼 가중치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 말은 이제 손실을 적게 만드는, 손실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중치가 학습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가중치 값들의 절대값을 다 더한 거를 비용 함수에다 추가를 해주니까, 다시 말해서 손실이 적게 만들려면, 이 모델이 학습을 하는 것에서 손실이 적게 하려면 가중치들도 커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가중치들이 커지면, 중간에 가중치들이 커지면 가중치들이 다 절대값을 더한 값도 그 비용 함수에 포함되니까 그 비용도 커지겠죠. 손실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 손실 함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거니까 가중치들을 작게 제한을 하는, 네,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정규화 항인데, 이게 L1은 이제 절대값이고 L2는 제곱값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좀 자세히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비용 함수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손실 값에다가 그 가중치들의 수치의 합계를 나타내는 그 정규항을 더 추가를 해줘서 가중치들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제한을 주는 역할을 하는 방식이 이제 가중치 정규화라고 하는 겁니다. 뭐 종합적으로 이런 뭐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 이 가중치 값들이 작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모델이 좀 더 단순하게 판단을 하도록 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학습을 할 때 가중치가 변화할 텐데, 이게 가중치가 너무 커지지 않게 제한을 해줬기 때문에 모델이 판단을 할 때도 어, 좀 더 극단적인 값들이 나오지 않고 좀 더 단순하게 판단을 하도록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 정규화를 하기 전에는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가중치들을 그냥 그대로 냅뒀어요. 가중치들이 그냥 알아서 손실함수의 값에 따라서 적절하게 학습되도록 그냥 어 강제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값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학습을 해 버리면 이렇게 과적합이 되는 만약에 모델이라고 합시다. 그때 정규화를 항을 추가를 해 주면 가중치 값들이 너무 커지지 않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단순한 형태로 판단하도록 이렇게 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중치 정규화 방식도 모델의 그 복잡도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랍아웃이라는 방법도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모델이 복잡도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방법은 인공신경망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신경망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리 설정한 비율을 설정을 해 놓고 그 비율에 따라서 매번 학습을 할 때 선 전체 갖고 있는 그 인공신경망 내의 노드 중에서 일정량의 일정 수의 뉴런을 랜덤으로 선택을 해서 그 뉴런에 대해서는 그 출력 값의 계산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드랍아웃 비율을 0.5로 설정을 하면 매 학습 시 랜덤으로 절반의 뉴런을 사용하지 않는다. 요거는 좀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텐데 만약에 지금 왼쪽에 있는 어떤 그림의 구조에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지금 학습을 할 때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 데이터가 뭐 가중합돼서 또 전달되고 활성화함수 또 전달되고 이런 식으로 출력값을 내잖아요. 근데 이때 어 예를 들면 0.5 드랍아웃을 한다. 그러면은 이 지금 가중치가 뭐 몇 개가 있을 텐데 이 뉴런이 몇 개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지금 어 2 개의 뉴런 노드 중에 만약에 뭐 3분의 1만 선택을 한다. 3분의 1을 드랍아웃 하겠다라고 했을 때 4 개를 랜덤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12개 중에 4 개를 선택을 하고 그 4 개는 이 출력값 계산할 때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 4 개에 대한 의한 결과는. 그래서 데이터가 입력이 됐을 때 그 선택 안 된 지금 현재 비활성화된 뉴런들에 대해서는 입력값이 전달되지 않고 지금 활성화된 뉴런에 의해서만 입력값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끼리 곱해지고 더해지고 얘네끼리 곱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뉴런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모델의 모델의 판단이 출력이 좀 더 단순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좀 더 복잡해지지 않는 형태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이제 모델이 어떤 특정한 뉴런 또는 특정 뉴런의 조합에 너무 의존적이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학습할 때마다 랜덤으로 선택하는 뉴런이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풀 인공신경망 전체 구조를 그대로 쭉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서 특정한 뉴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가중치가 더 많이 주어지는 학습하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뉴런 때문에 과적합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드랍아웃을 하게 되면 학습할 때마다 일정 수준의 일정 양의 그 뉴런이 이제 관여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조합의 뉴런들에 의한 출력값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출력값에 어 의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특정 뉴런에 막 치중되지 않고 특정 뉴런 조합에 치중되지 않으니까 모델이 좀 더 일반화된 성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랍아웃 같은 경우는 학습 과정에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는 이렇게 몇 개를 비활성화시키고 출력을 해서 이제 다양한 조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이 되지만 예측할 때는 당연히 전체를 다 써야 되겠죠. 예측할 때는 최대한 정확한 최대한 그리고 많은 정보를 반영을 해서 예측을 해야 되니까 예측 과정에는 이 드랍아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능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성능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델이 학습이 완료가 된 이후에 이 모델이 얼마나 학습을 잘했느냐, 이 모델이 얼마나 잘 기능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과정인데요. 이 평가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최대한 일반적으로 다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을 분할을 해서 이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쪼개서 일부분은 학습을 할 때 쓰고 일부분은 테스트를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는 건데 이렇게 하면 모델이 학습용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당연히 내가 학습한 데이터니까 잘 맞추겠죠. 근데 학습용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에 써 버리면은 이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 그러니까 모르는 데이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일정량을 떼서 테스트로 놔두고 얘네는 학습할 때 쓰지 않고 학습용 데이터만 활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중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그 입력값과 출력값 x, y가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셋이 입력값, 출력값 이렇게 나오겠죠. 이 각각의 그 행들, 여기 나오는 가로 행들이 각각의 데이터 샘플이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 샘플이 이만큼 있고 그 데이터 샘플별로 이만큼 변수의 입력 변수를 가지고 이만큼 출력 변수를 가진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셋을 랜덤하게 쪼개는 겁니다. 랜덤하게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셋과 테스트용 데이터셋으로 두 가지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습용에 입력 변수가 있고 학습용 데이터에 출력 변수가 있겠죠. 이 두 개의 관계를 활용해서 우리는 모델을 학습시킬 수가 있고, 이 모델이 학습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테스트용 데이터셋에도 입력 변수가 있고 출력 변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모델 학습된 모델에다가 테스트용에 있는 그 입력 그 데이터를 입력을 시켰을 때 이 모델이 어떤 예측을 출력으로 내겠죠. 그러면 그렇게 나온 예측된 출력값과 테스트 셋에 있는 실제 정답 값을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게 이제 트레이닝 테스트 데이터셋 분할을 통한 성능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누는 방식이 있고 또 세 가지로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트레이닝, 밸리데이트, 테스트, 데이터셋 분할, 3분할로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음 테스트 데이터셋은 똑같이 전체 데이터셋의 일부를 떼서 테스트용으로 쓰는 건데 여기다가 밸리데이트, 검증용 데이터가 하나가 또 나누어집니다. 자, 이 검증용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학습용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두 가지로만 나눴을 때는 모델이 학습할 때 학습용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한 번 학습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델이 정말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모델인지 우리가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뭐 테스트용 데이터에서 무슨 어떤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뭐 예를 들면은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그 성능이 뭐 80%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 얼마나 좋은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 내가 갖고 있는 인공신경망 모델의 최대의 성능을 끌어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습용 데이터를 하나만 가지고 딱 써서 그거를 그대로 학습에 다 쓰고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용 데이터를 다시 한번 둘로 쪼개서 일부만 가지고 학습을 해서 어 그러니까 모델이 그 한 가지 형태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델의 종류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모델이 갖고 있는 구조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닉층도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고 은닉 노드 수도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고 활성화 함수도 다른 걸 쓸 수가 있고 손실 함수도 다른 걸 쓸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로 고정시켜 놓고 학습을 시키면
그거에 대한 결과밖에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 어떤 구조, 어떤 인닉충을 몇 개, 인닉 노드 몇 개, 손실함수 어떤 거, 정확한 어떤 그 모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성능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학습용 데이터를 다시 한번 쪼개서 검증용 데이터를 따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거를 가지고 검증용 데이터로 한번 검증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 어느 정도 그 결과가 평가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 결과가 좋은 모델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인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증용 데이터를 써서 학습을 여러 개의 모델 구조와 어떤 그 모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바꿔가면서 검증용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레이닝 셋, 그러니까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그걸 검증용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 개의 모델 구조에 대해서 모델의 어떤 은닉층도 바꿔가면서 해보고 은닉노드 수도 바꿔가면서 해보고 활성함수도 바꿔가면서 여러 조건을 줘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모델로 학습을 시킨 거를 검증용 데이터셋으로 계속 검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개를 다 검증을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잘한, 그 중에서 성능이 가장 높은 어, 모델 구조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모델 구조를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모델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테스트, 지금 학습에 쓰지 않은 따로 남겨져 있는 그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최종적인 모델 성능을 평가를 하는 네, 형태가 이제 방식이 트레이닝 밸리데이트 테스트 데이터셋 분할에 의한 성능 평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검증용 데이터셋으로 이제 막 여러 가지 모델 조건에 대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그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했잖아요. 제일 좋은 거를. 그러면은 그 모델 구조가 최적이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가장 이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모델 구조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모델 구조를 이제 픽스를 해놓고 최대한 이제 학습을 더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용 데이터셋을 다시 트레이닝 셋, 학습용 데이터로 포함을 시켜서 전체 테스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다 활용을 해서 그 선정된 모델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 모델 구조에 대한 그 결과는 이제 테스트로 평가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네, 요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그 성능 평가 프레임워크 중에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보셨던 학습과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서는 학습용 데이터셋을 따로 만들고 검증용 데이터셋을 이렇게 따로 만들었는데 요거를 딱 한 번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가 만약에 우리가 100개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뭐 10개는 테스트로 빼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90개 중에서 뭐 80개는 학습, 10개는 검증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모델 조건에 대해서 80개의 그 트레인 학습용 데이터셋을 계속 학습을 시키고 10개 검증용 데이터셋을 계속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습용 데이터셋은 80개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 인제 이거를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에 써보고 싶은 겁니다.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 봐야 이 모델이 갖고 있는 정확한 성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데이터셋을 K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고 이 모델 학습과 검증을 그 K번만큼 수행을 해서 모든 데이터 샘플을 최소 한 번 이상 학습과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방식이 이제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셋이 있을 때 이걸 K개, 여기서 뭐 5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눴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5개의 부분 집합 나누고 이 K-1개, 4개의 부분 집합의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나머지 1개의 부분 집합의 데이터를 검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학습을 시켜서 검증하고 그 다음에 학습에 검증에 쓰였던 것도 그 5개 그 부분 집합 중에 또 다른 애를
다른 부분집합을 검증으로 쓰고 나머지를 어, 학습으로 쓰고 4개를 학습으로 쓰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검증 데이터셋을 바꿔가면서 총 5번의 학습과 검증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러 번 성능 평가했을 때의 그 평균적인 성능을 가지고 이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보셨던 트레이닝, 밸리데이트, 테스트 나눴을 때 이 테스트는 원래 따로 빼놓고 나머지 트레이닝, 밸리데이트, 학습, 검증 셋을 이렇게 5개의 부분집합으로 만들어서 평균적인 성능을 검증을 하고 그 평균적인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 조합에 대해서 다시 이 전체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키고 이건 이제 학습용인 거죠. 학습시키고 테스트로 마지막 평가를 하는 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제 어,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그 모든 데이터를 다 활용을 해서 어, 학습과 성능 평가를 하는 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성능 평가를 할 때는 이 성능 평가에 대한 어떤 어, 이 성능이 얼마나 잘 학습이 잘 되었느냐, 이 모델이 얼마나 예측을 잘하느냐라는 것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정량적인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회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회귀 예측에 대한 성능 평가 지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그 저희가 순실함수에서 쓰는 회귀 예측의 순실함수에서 쓰는 그 지표들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평균 절대 오차, 또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제곱근 오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 평균 절대비 오차라는 게 뭐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비율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값과 내가 예측한 값의 차이가 실제 값 대비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느냐. 그래서 요 비율로 보기 때문에 이 값은 어, 그 실제 값이 만약에 범위가 뭐 이렇게 엄청 클 수도 있잖아요. 그 숫자가 큰 경우가 있을 텐데 숫자 크거나 작거나 어떤 비율로 환산을 해서 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음, 배터리 예를 들면 스마트폰 배터리가 있는데 스마트폰의 어떤 사용 패턴을 가지고 현재 배터리가 몇 퍼센트 남았느냐라는 것을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배터리는 0에서 100%이기 때문에 비율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가를 할 때 오차를 비율로 나타내는 절대비 오차를 쓰면 내가 평균적으로 이 어, 몇 퍼센트만큼의 어떤 오차를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그 성능에 대해서 좀 바로 캐치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태가 그런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능 평가를 할 때 회귀 예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지표를 쓸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게 있고 범주형에 대해서는 결국에 그 특정 범주에 대해서 이 모델이 얼마나 분류를 잘했느냐라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오차 행렬이라는 것을 구축을 합니다. 이 오차 행렬은 이 모델이 예측한 범주와 실제 범주를 비교한 행렬인데 모델이 예측했을 때 1로 예측한 것이 있을 것이고 0으로 예측한 샘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데이터 샘플인데 그 실제 범주가 1인 데이터 샘플과 0인 데이터 샘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이렇게 교차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실제 범주가 1인 데이터 샘플인데 모델이 그걸 1로 예측했어요. 그러면 여기 포함이 되는 거고 실제 범주가 뭐 0인데 모델이 1로 예측했다. 그럼 여기 포함이 되는 거고 그 각각의 그 영역을 이렇게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rue negative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TP, FN, FP, TN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 값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성능 평가 지표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우리는 분류 예측 성능 평가 지표라고 씁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도라고 하는 게 가장
직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모델이 올바르게 분류한 데이터의 비율,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이게 다 더한 거겠죠. 데이터 수니까, 전체 데이터 수니까. 전체 데이터에서 모델이 올바르게 예측한, 그러니까 실제가 1인데 모델이 1로 예측한, 그리고 실제가 0인데 모델이 0으로 예측한 TP 그리고 TN,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 이제 올바르게 분류한 데이터인 거고, 그 비율을 나타낸 게 정확도입니다. 그리고 정밀도라고 하는 것은 모델이 범주 1로 분류한 데이터 중에 실제 범주 1인 데이터의 비율. 그러니까 모델이 범주 1로 분류한 이 TP와 FP를 다 더한 값에 대해서, 그 1로 분류한 그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실제 범주가 1이었던 데이터 샘플의 수가, 비율이 이제 정밀도. 반대로 실제가 1인데, 실제 범주가 1인데 모델이 예측한 게 1인 비율이 이제 재현율, 리콜 이렇게 부르고, 이 정밀도와 재현율을 조합 평균을 낸 게 F1 점수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정밀도와 재현율이 필요한 이유는, 만약에 정확도만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샘플이 만약에 엄청 불균형적인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뭐 100개 중에서 99개가 범주 1이고 나머지가 범주 0이다 그러면은, 모델은 단순히 모든 데이터를 다 범주 1로 분류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정확도는 99%가 나오겠죠. 100개 중에서 정확히 분류한 게 99개니까. 근데 그 범주 0에 대해서는 실제 범주가 0인데 모델이 범주 0으로 분류한 데이터가 0이니까 재현율이 0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모델은 그 범주에 대해서는 어, 아예 분류를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제 데이터 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어, 성능 평가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정밀도와 재현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를 쓴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정밀도와 재현율의 어떤 조합 평균을 나타낸 F1 점수를 가장 종합적인 지표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이게 좀 시간을 좀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하느라 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우선은 한번 강의를 보시고 한번 이제 복습을 하시면서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수업 시간이나 메일로 물어보시면 되고, 지금 오늘 활용했던 이 강의 자료는 제가 아까 좀 오타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거 좀 수정을 해서 어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인공신경망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